인천국제공항.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로 분주한 인파가 물결쳤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의 설렘과 피곤함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강민준 형사는 늘 같은 표정으로 자신의 임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벨기에 말리노이즈, 견종의 수색견, 백호가 민첩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백호는 흰 털과 맹수 같은 눈빛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들은 공항의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였지만 그들의 존재는 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검은 정복 아래 숨겨진 왼쪽 손목에 흉터를 문질렀다. 5년 전 그의 여동생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남긴 상처였다. 당시 그는 막내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했던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사라진 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유능했던 강력계 형사에서 공항 수색대 형사로 자원했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혹은 다시 찾기 위해 매일같이 백호와 함께 공항을 배회했다. 백호는 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침묵의 증인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수많은 여행객들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나왔고 백호는 익숙한 듯 짐 냄새를 맡으며 지나갔다. 백호는 평소라면 흥분하거나 짖는 일이 거의 없는 침착하고 과묵한 수색견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낡고 칙칙한 녹색 여행 가방이 백호의 코앞을 지나가는 순간 백호의 눈빛이 돌변했다. 크르릉. 백호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섬뜩하게 들렸다. 민주는 백호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백호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다. 백호 무슨 일이야? 민주는 백호의 목줄을 꽉 잡았다. 백호는 민준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색 가방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이내 가방을 향해 냅다 달려들었다. 안 돼. 백호,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백호는 맹렬한 기세로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낡은 가방에 천을 찍고 지퍼를 부수는 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공항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여행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달려왔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백호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백호를 믿었다. 백호, 멈춰. 민주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백호는 명령에 잠시 으르렁거림을 멈췄지만 여전히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백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는 듯했다. 형사님, 진정시키세요. 무슨 일입니까? 보안 요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민주는 백호가 가방을 놓지 못하게 하면서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호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입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찢어진 가방 사이로 검은 천 조각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리고 끔찍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금속 냄새, 그리고 썩은 냄새.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백호의 목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방 안에는 검은 천으로 감싸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작고 섬세한, 아직 채 굳지 않은 듯한 손가락. 그리고 그 주위에는 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피었다. 이런 젠장. 민준의 입에서 저절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백호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보안 요원들도 가방 안의 내용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당장 공항을 통제해 이 구역을 모두 폐쇄해 한 보안 요원이 다급하게 무전을 날렸다. 순식간에 공항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상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안내방송에서는 항공편 지연을 알리는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공항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민주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백호를 진정시켰다. 잘했어. 백호, 정말 잘했어. 그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의 손길에 안심한 듯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민주는 가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안에는 분명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공항을 마비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삶과 과거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사건과 오버랩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5년 전 사라진 동생의 흔적도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일까? 특수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가방은 조심스럽게 수거되었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사건의 초기 조사를 맡게 되었다. 가방의 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이미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은 시작부터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조사실로 옮겨진 가방 안의 내용물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민주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가방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아직 차에 태어나지 못한 듯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기였다. 그리고 그 아기는 붉은 천에 감싸여 있었고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주술적인 그림과 상징들이 그려진 종이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건 대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주술적인 의식 혹은 그 이상의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5년 전 그의 동생 사건 역시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주술적인 그림과 함께 사라졌던 동생, 그리고 백호가 가방을 찢었던 순간 그의 뇌리를 스쳤던 끔찍한 이미지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다. 사건은 단순한 공항 지연을 넘어섰다. 그것은 악마적인 음모의 시작이었고 민준의 과거를 다시 한번 헤집는 거대한 파도를 불러올 것이었다. 백호의 직감적인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영혼이 그에게 보내는 경고였고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의 실마리였다. 민주는 결심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5년 전의 비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위험할지라도 그의 눈빛은 굳게 빛났다. 공항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고 수많은 승객들이 발이 묶였다. 가방에서 발견된 끔찍한 내용물은 순식간에 공항 전체를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현장 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주술적인 상징,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신, 그것은 민준의 과거와 섬뜩하게 맞닿아 있었다. 5년 전 그의 여동생 미나는 숲속으로 소풍을 갔다가 실종되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나를 찾기 위해 온 경찰력이 동원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미나가 사라진 장소 주변에서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이 발견되었을 뿐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그것을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나를 각별히 아꼈던 정우마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정우는 미나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홀로 애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실종은 민준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자책했다. 자신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미나와 정우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사건 현장 통제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바빴다.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민준은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붉은 천에 그려진 기묘한 문양, 그리고 아기 시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주술의식에 사용된 듯한 흔적들을 담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미나 사건 때 발견되었던 문양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강 형사,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팀장이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5년 전 제 여동생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장은 민준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 형사,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동생분의 사건은 안타깝지만 무작정 연결 짓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이란요. 미나 사건 때 발견된 문양과 이 문양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백호가 이렇게까지 반응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준은 백호를 믿었다. 백호의 직감은 언제나 옳았다. 회의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술적인 의식이라는 민준의 주장은 대부분의 형사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과학적인 증거만을 중시하는 경찰 조직에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민준은 답답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통제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하면서도 강단 있는 인상.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은지였다. 그녀는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했다. 공항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녀의 뛰어난 직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은지 기자입니다. 이 사건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은지는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수사팀장은 난색을 표했다. 지금은 통제구역입니다. 취재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지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강민준 형사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파헤치고 싶습니다. 민준은 은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어떤 집착과 열정을 보았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갈망과도 같았다. 5년 전 미나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은지는 달랐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제 말을 따를 겁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저도 백호를 믿습니다. 그녀는 백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백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핥았다. 늑대 같은 눈빛을 가진 백호의 행동에 은지는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민준과 은지는 함께 가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가방은 낡았지만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지퍼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문양이 있었다. 그것은 붉은 천에 그려진 문양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 문양, 마치 고대의 비밀 결사대나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상징 같아요. 은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양한 종교와 신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에서 사용하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는 백호에게 가방의 냄새를 맡게 했다. 백호는 가방의 냄새를 맡더니 다시 한번 흥분한 듯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통제실 한쪽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응시하며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듯했다. 그것은 숲이 우거진, 문명과 단절된 고립된 지역이었다. 백호는 이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은지는 백호의 행동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걔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민준은 백호가 가리킨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곳은 5년 전 미나가 실종되었던 숲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미나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붉은 눈을 가진 늑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늑대는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당시 민준은 그저 어린아이의 꿈으로 치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백호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은지에게 미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지는 민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아니,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정 혈통을 가진 혹은 영적인 존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대 문헌에는 영적인 존재와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민주는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호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백호는 그저 훈련된 수색견이 아니었다. 그는 백호의 눈에서 깊은 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보았다. 그들은 공항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녹색 가방을 끌고 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린 후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쫓는 과정에서 그가 탑승하려던 항공편이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공항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가방을 운반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던 것이다. 이 사람, 분명 조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수법은 전문적인 조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민주는 CCTV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다.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어딘가 모르게 그의 과거와 연결된 듯한 느낌. 그의 심장이 다시 조여들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 끔찍한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백호의 직감과 은지의 통찰력,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를 진실로 이끌 것이었다. 그는 강준이라는 이름 없는 그림자를 쫓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5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위험할지라도
그의 눈빛은 굳게 빛났다. 공항에서 발견된 기괴한 가방 사건은 단순한 수사팀의 골칫거리를 넘어 민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그는 은지와 함께 가방의 단서들을 쫓으며 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붉은 천에 그려진 기묘한 문양, 그리고 아기 시신이 담긴 가방은 미나의 실종 사건 때 발견되었던 흔적들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백호의 예민한 직감은 그들에게 잊혀진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속삭였다. 민준과 은지는 수사팀의 회의실을 나와 별도의 공간에서 가방에서 나온 모든 증거물을 재검토했다. 작은 아기 시신은 법의학팀으로 보내졌고, 붉은 청화 주술적인 문양이 그려진 종이들은 그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은지는 고대 문양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수많은 고대 문헌과 종교 서적들을 뒤지며 문양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이 문양, 제가 아는 어떤 주술적인 의식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대 문명의 상징들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특히 어둠의 세력을 숭배하고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서 사용되었을 법한 음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백회에게 종이 조각들을 냄새 맡게 했다. 백호는 종이들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다시 공항 세계 지도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백호가 가리킨 곳은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한 외딴 섬이었다. 그 섬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개발되지 않은 울창한 숲과 기암고의 석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백호는 이 냄새가 이 섬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전에 미나 사건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늑대와 관련된 숲, 그리고 이런 기괴한 문양. 은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섬이라면 오래전부터 특정 종교 집단의 은신처로 사용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잊혀진 신을 숭배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집단이라고요. 정부에서도 그들을 사이비 종교로 분류하고 한때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진입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민주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5년 전 미나가 사라진 숲도 그랬다. 외부와 단절된 듯한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곳. 어쩌면 그 종교 집단이 미나 사건의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친구 정우의 모습을 떠올렸다. 전구는 미나를 찾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고 미나가 사라진 숲에서 기이한 문양들을 조사했었다. 그리고 정우 역시 사라졌다. 이 사건은 5년 전 미나 사건과 확실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정우의 실종도요. 그 모든 것이 이 종교 집단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은지는 민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감정적인 접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들은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 정부 문서들, 그리고 비밀스럽게 떠도는 소문들까지. 그 섬의 이름은 검은 섬이었다. 섬의 주민들은 외부인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했고 섬에 들어간 외부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섬뜩한 소문도 있었다.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은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검은 섬의 특정 지역에서 희귀한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그 약초들은 고대 주술 의식에서 환각제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약초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다. 약초 거래에 관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민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강준. 즉, 5년 전 미나 사건 때 사라진 정우의 아버지였다. 강준은 한때 존경받는 학자였으나 아들의 실종 이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듯 보였다. 그러나 은지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실종 이후에도 수상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강준, 그 사람이 왜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정우의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정구가 사라진 후 강준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강준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듯 했다. 은지는 강준에 대한 자료를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강준은 아들의 실종 이후 숲과 늑대, 그리고 고대 주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혹은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런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두운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그의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하지만 백호는 강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더욱 강력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백호는 강준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직감하는 듯했다. 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어쩌면 그는 아들의 실종을 가장하여 이 종교 집단에 접근했고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거나 혹은 그들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의 시신과 주술적인 문양, 이것은 그 종교 집단의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민주는 정우의 아버지 강준에 대한 과거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준은 한때 뛰어난 고고학자였다. 특히 고대 문명과 잊혀진 종교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의 논문 중에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고대 의식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그 의식은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권력을 얻는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민주는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얼어붙었다. 붉은 천에 그려진 문양, 그리고 아기 시신, 모든 것이 강준의 논문과 섬뜩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그들은 강준의 현재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실종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지만 은지의 추적 능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강준이 검은 섬과 관련된 불법적인 약초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약초는 곡에 거래되었고 그 수익금은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강준은 단순히 약초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지가 말했다. 이 약초는 숲의 눈물이라 불리는 희귀한 약초인데 환각 효과가 매우 강하고 특정 주술 의식에서 사용되면 인간의 의식을 조종하거나 초자연적인 힘을 강화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약초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의식에 깊이 관여하고 있거나 혹은 이 의식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강준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를 찾아갔다. 버려진 항구 창고였다. 그곳에는 낡은 배 한 척이 정박되어 있었고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백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리고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창고 구석에는 낡은 상자들과 함께 기괴한 그림이 그려진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붉은 천에 그려진 문양과 유사했다. 민주는 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천 조각들 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검은 심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검은 심장. 민준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강준의 논문에 언급된 주술 의식의 이름이었다. 숲의 정수를 흡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식.
그리고 그 의식에는 순수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기의 시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백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강준이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학자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악맥의 영혼을 판 듯한 모습이었다. 강준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서둘러라. 숲의 심장을 찾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끝났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그들이 우리의 흔적을 쫓아오고 있다. 특히 그 형사와 늑대놈. 그들은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해.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준이 숲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숲의 심장을 찾고 있다는 것을. 숲의 심장, 그것은 미나와 전구가 사라진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숲의 생명력이 응축된 존재였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라고 불렀었다. 강준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숲에 울려 퍼졌다. 숲의 심장을 손에 넣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거대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어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는 강준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준은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의식을 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그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준의 부하들이 약초가 담긴 상자들을 배에 싣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은 섬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은지에게 연락을 취하고 경찰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강준의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했다.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백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강준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민주는 백호의 눈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악행을 끝내는 것. 항구 창고에서 강준의 광기 어린 계획을 엿들은 민주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5년 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파편들이 이제야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강준이 미나와 정우의 실종, 그리고 공항에서 발견된 끔찍한 아기 시신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니. 그의 심장은 분노와 충격으로 요동쳤다. 백호 역시 강준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복수심이 타올랐다. 민주는 은지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다. 강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검은 섬으로 가려 합니다. 숲의 심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은지는 민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강 형사님,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 병력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은 섬은 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미나와 정우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민주는 단호했다.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기세였다. 경찰 본부에서는 민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은 섬의 종교 집단은 워낙 폐쇄적이고 강력하여 섣불리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강준이 한때 저명한 학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의 아들 전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그를 범죄자로 단정짓기도 어려웠다. 민주는 답답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민준과 은지는 백호와 함께 강준을 추적했다. 강준은 소형 화물선에
약초 상자들을 싣고 검은 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정식 지원을 기다릴 수 없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숲의 심장이 강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저 배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은지가 다급하게 물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버려진 항구에는 낡고 작은 어선 몇 척이 정박되어 있었다. 그중 한 척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보였다. 저 배라도 타야 합니다.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어선에 올라탔다. 민주는 어선 조작법을 대충 알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렸다. 배는 느렸지만 강준의 화물선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바다는 거칠었다. 파도가 요동치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다. 민주는 조타실에서 배를 조작하며 강준의 화물선을 추격했다. 은지는 옆에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안내했다. 백호는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민준의 옆을 지키며 강준의 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강 형사님, 저 섬 주변은 암초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은지가 지도를 보며 외쳤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은 오직 강준의 배만을 쫓았다. 5년 전 미나가 사라진 그날의 악몽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강준의 화물선이 갑자기 멈춰섰다. 민준과 은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왜 멈추죠? 은지가 물었다. 그때 강준의 화물선에서 작은 보트들이 내려지는 것이 보였다. 보트에는 강준의 부하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 강준은 이미 자신들이 추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매복이다. 민준이 소리쳤다. 은지씨, 숨으세요 백호. 준비해. 강준의 부하들이 보트를 타고 민준의 어선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총을 겨누고 경고 사격을 날렸다. 총알이 낡은 어선에 박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저 계집애와 늑대를 죽여라. 이 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모두 없애야 해. 강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과 함께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숲의 심장을 손에 넣기 위해 어떤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다. 민주는 백호와 함께 어선 갑판에 몸을 숨겼다. 부하들이 어선에 올라타려 했다. 민주는 재빨리 낡은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부하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을 바다로 밀쳐냈다. 백호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부하들의 팔다리를 물어뜯었다. 녀석의 송곳니는 날카로웠고 녀석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하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민준과 백호를 에워쌌다. 민준은 칼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의 팔에 칼날이 스치며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다. 항복해라. 강민준 내까짓게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강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화물선 위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쓰러진 부하의 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팔은 이미 심하게 다쳐 있었다. 그때 은지가 조타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민준이 쓰러뜨린 부하의 무정이를 들고 있었다. 여기 강민준 형사와 이은지 기자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검은 섬으로 가는 길에 강준 일당과 교전 중입니다. 즉시 지원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강준은 은지의 행동에 분노했다.
이런 빌어먹을 계집아에 당장 죽여버려. 그는 은지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은지씨, 피해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총알은 은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은지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은지 민준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했다. 그는 총을 겨누고 강준을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총알은 빗나갔다. 백호가 은지에게 달려갔다. 녀석은 은지의 옆에 엎드려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이 으르렁거렸다. 민준은 백호의 눈을 보았다. 백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준의 부하들이 다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칼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형사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꾼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민준은 광포한 기세로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준은 민준의 변화에 놀랐다. 저 계집애, 아니, 저 늑대 놈에게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눈에서 늑대와 같은 맹렬함이 느껴졌다. 민준은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 하고 강준의 화물선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어선에서 화물선으로 뛰어오르려 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흔들리는 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때 백호가 민준의 뒤에서 달려와 그의 다리를 물고 끌어당겼다. 녀석은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크르릉, 백호는 민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화물선 방향이 아닌 검은 섬의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섬의 가장 깊은 곳, 숲의 심장이 숨겨진 곳을 향해 민준은 백호의 눈을 응시했다. 백호는 그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숲의 심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민준은 백호의 깊은 눈빛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복수심이 아닌 숲과 늑대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강준의 화물선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백호가 가리킨 방향으로 배를 돌렸다. 강준의 부하들은 민준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강준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도망치지 마라. 강민준, 너는 결국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숲의 심장으로 향했다. 강준은 숲의 심장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다. 민준은 강준보다 먼저 숲의 심장에 도달해야 했다. 거친 파도가 그들의 배를 집어삼킬 듯했지만 민준과 백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심장은 숲의 심장을 향해 격렬하게 뛰었다. 이준이 이끄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 병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앞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마주해야 할 또 다른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검은 섬에 상륙한 민준과 백호의 모습은 흡사전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비바람에 젖어 온몸이 으스스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이글거렸다. 은지는 팔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옆을 굳건히 지켰다. 그녀의 기자정신은 위험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강준이 숲의 심장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막아야 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에 그들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섬에 상륙하자마자 백호는 숲의 심장이 있는 방향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녀석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민준과 은지는 백호의 뒤를 따랐다. 숲은 짙은 안개와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여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하지만 백호는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숲의 공기는 무겁고 음산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섬뜩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뒤틀려 있었고 썩어가는 나무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이곳에서 미나와 정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고통과 한이 서린 살아있는 감옥과도 같았다. 얼마쯤 걸었을까? 백호가 갑자기 멈춰 섰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숲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 옆에는 낡은 나무 표지판이 쓰러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알아볼 수 없는 고대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백호는 이 길이 맞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는 부상당한 팔에도 불구하고 민준을 쫓아왔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이 길이 숲의 심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다. 거대한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넝쿨들이 길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길을 헤쳐나갔다. 그때였다.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강준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백호 준비해. 민준과 백호, 그리고 은지는 즉시 몸을 숨겼다. 강준의 부하들은 숲의 어둠 속에서 총과 칼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준의 명령에 따라 외부인의 침입을 막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둘이서 저들을 상대할 수는 없어. 너무 많아. 은지가 속삭였다. 민준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숲의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그는 백회에게 눈짓했다. 백호는 민준의 의도를 알아챈 듯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백호는 숲의 어둠 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강준의 부하들의 뒤를 노렸다. 녀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부하들의 발목을 물거나 그들의 무기를 쳐서 떨어뜨렸다. 부하들은 숲의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당황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총을 난사했다. 민주는 그 혼란을 틈타 부하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낡은 칼을 들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부하들의 무기를 빼앗고 그들을 제압했다. 백호와 민준의 협공은 완벽했다. 강준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잘했어. 백호. 민준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의 손길에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은지는 민준의 전투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 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민준의 숨겨진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제압된 부하들을 묶어두고 다시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길은 점점 더 깊어지고 숲의 기운은 더욱 강렬해졌다.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꽃향기가 느껴졌다. 숲의 심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숲의 심장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둥글게 둘러싸여 있었고 바위들 사이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동굴 입구가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고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강준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여기가 숲의 심장이 있는 곳인가요? 은지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곳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관련된 비극의 원흉이 이곳에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빛이 동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빛을 따라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동굴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놓여 있었다. 제단 위에는 붉은 천으로 감싸인 아기 시신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알 수 없는 주술적인 도구들과 함께 숲의 눈물, 약초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검은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묘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심장 종교 집단의 신도들이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준이었다. 그는 검은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의 손에는 빛나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가 숲의 심장을 파괴하려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준, 민준의 외침이 동굴에 울려 퍼졌다. 강준과 신도들은 깜짝 놀라 민준을 돌아보았다. 강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회에 대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은 끝났어. 강준, 당신의 모든 만행이 여기서 끝날 거야.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강준을 향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강준은 비웃듯이 웃었다. 어리석은 놈,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숲의 심장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너의 여동생처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힘을 얻을 것이다. 그의 말에 민준의 몸이 얼어붙었다. 너의 여동생처럼. 강준은 미나의 죽음이 자신의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 감히 내 동생의 이름을 더럽혀. 민준은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백호 역시 으르렁거리며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신도들이 민준과 백호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며 알 수 없는 힘을 사용했다. 검은 기운이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민준을 향해 날아왔다. 민준은 숲의 기운을 끌어모아 자신을 보호했지만 신도들의 힘은 강력했다. 은지는 쓰러진 신도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녀는 책을 펼쳐들었다. 책에는 검은 심장 의식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숲의 심장을 파괴하고 그 정수를 흡수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의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숲의 수호자의 피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숲의 수호자, 그것은 바로 민준의 가족이었다.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준이 미나와 정우를 납치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강준은 숲의 심장을 손에 넣기 위해 민준의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백호가 강준의 로브를 물어뜯었다. 로브가 찢어지자 강준의 어깨에 새겨진 기이한 문신이 드러났다. 그것은 늑대 형상의 눈이 붉게 물든 문신이었다. 그 문신은 5년 전 미나의 실종 현장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에 그려진 문양과 똑같았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꾸민 것이었군.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준은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야 알았나, 어리석은 놈. 내 여동생은 숲의 심장을 여는 마지막 열쇠였다. 그리고 네 친구 정우는 나를 숲의 심장으로 인도할 희생양이었지. 강준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전구가 희생양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전구가 자신을 숲의 심장으로 인도했다니. 그의 분노는 이제 슬픔과 함께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민준은 자신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폭주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백호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숲의 심장의 기운과 뒤섞여 기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능력은 그 어떤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는 숲의 모든 생명력을 흡수하는 듯했다. 강주는 민준의 변화에 당황했다. 저놈, 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이제 그저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숲의 수호자 혹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된 듯했다. 강주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은 동굴 내부를 뒤흔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주변의 신도들은 그 기운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형사가 아니었다. 미나의 죽음과 정우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숲의 수호자였다. 강주는 민준의 변화에 경악했지만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여전히 숲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너희 모두 비켜, 숲의 심장은 내 것이다. 강주는 소리치며 단검을 치켜들었다. 그 단검은 숲의 심장을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려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안 돼. 민준은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신도들은 민준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폭주하는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민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도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은 마치 불꽃처럼 그들을 태우는 듯했다. 백호는 민준의 곁을 지키며 함께 싸웠다. 녀석의 송곳니는 강준의 신도들을 향해 맹렬하게 박혔고 녀석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아라는 그저 훈련된 수색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숲의 수호자로서 민준과 함께 숲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은지는 부상당한 팔을 감싸 안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폭주하는 힘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강렬한 의지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녀는 낡은 책을 꽉 움켜쥐었다. 책에는 숲의 심장이 파괴될 경우 벌어질 끔찍한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숲의 모든 생명력이 사라지고 세상은 어둠과 죽음으로 뒤덮일 것이라는 내용. 민준은 마침내 강준의 앞에 섰다. 강준은 단검을 든 채 민준을 노려보았다.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어. 미나와 정우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악행을 끝낼 것이다. 민준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은 강준을 향한 증오로 불타올랐다. 강준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단검이 민준의 심장을 향해 꽂히는 순간 백호가 민첩하게 강준의 팔을 물어뜯었다. 강준은 비명을 지르며 단검을 떨어뜨렸다. 단검은 제단 옆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다. 민준은 쓰러진 강준을 노려보았다. 강준은 피투성이가 된 팔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함께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준이 이끄는 마을 사람들과 경찰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이준은 민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과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 있었다. 강민준 형사님, 진정하세요. 이준이 외쳤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때문에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다. 강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단검을 잡으려 했다. 숲의 심장을 파괴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민준은 강준의 행동을 알아채고 숲의 기운을 끌어모았다. 그의 손에서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파동은 강준을 강타했고 강준은 멀리 날아가 바위에 부딪혔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광기 어린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민준은 느꼈다. 백호는 강준에게 다가가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 강준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육신은 고통에 절규하고 있었다. 경찰 병력이 동굴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신도들을 제압하고 강준을 체포했다. 강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 흘러나왔다. 민준은 재단에 놓인 아기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다. 이 작은 생명이 강준의 탐욕 때문에 희생되었다니. 그는 아기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의 품속에서 아기의 작은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비통함의 눈물이었다. 은지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 형사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었다. 민준은 은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아기 시신을 품에 안고 있었다. 숲의 심장은 안전해졌다. 강준은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미나와 정우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승리감보다 더 큰 공허함이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동굴 안의 모든 증거물들을 수거했다. 숲의 눈물, 약초, 주술 도구들, 그리고 검은 심장 의식에 대한 기록들. 모든 것이 강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민준은 아기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숲의 심장이 있는 바위로 다가갔다. 그는 바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붉은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온한 녹색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숲의 심장이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건네는 듯했다. 숲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제 진정한 숲의 수호자가 된 것이었다. 백호는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존재였다. 강준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했다. 그는 숲의 심장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야망은 그의 영혼을 파괴했고 그의 삶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동굴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준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숲을 구했지만 자신을 구하지는 못했다. 숲의 심장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지만 그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해 보였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숲의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책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동굴을 나와 검은 섬의 숲길을 걸어 나오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강준을 붙잡고 숲의 심장을 지켜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기 시신의 차가운 감촉, 미나와 정우의 희생, 그리고 강준의 광기 어린 탐욕이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승리감보다 더 큰 공허함과 비통함이었다. 경찰 병력과 이준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동굴 안의 증거물들을 수거하고 강준과 그의 잔당들을 배에 태워 본토로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지는 부상당한 팔을 감싸 안고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깊은 고뇌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강 형사님,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숲의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숲의 심장과 교감하며 숲의 생명력을 치유하는 능력을 얻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백호는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그를 위로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민준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그의 그림자이자 그의 빛이었다. 검은 섬을 떠나 본토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수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숲의 심장을 지켜냈지만 숲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강준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다. 본토에 도착하자마자 강준과 그의 잔당들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언론은 공항 사건과 검은 섬의 비밀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이은지 기자의 특종 보도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강민준 형사와 백호의 활약은 영웅적인 이야기로 회자되었고 늑대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늑대들은 이제 숲의 수호자로, 그리고 민준의 용감한 동반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을 불편해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소명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나와 정구에 대한 애통함이 남아 있었고 그들을 완전히 보내주지 못했다. 민준은 다시 숲속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는 숲의 심장 가까이에서 지내며 숲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살아나고 마른 강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숲은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었다. 숲의 숨결 속에서 그는 서서히 평화를 찾아갔다. 백호는 그의 그림자처럼 늘 곁을 지켰다. 백호는 더 이상 단순한 수색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민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영적인 위로를 건네는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숲을 순찰하고 숲의 평화를 지켰다. 숲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뛰노는 백호의 모습은 민준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이준은 가끔 오두막을 찾아와 민준을 도왔다. 그는 민준이 숲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그를 지지했다.
이주는 숲과 늑대들에 대한 이해심을 키워나갔고 숲과 마을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그는 숲의 평화를 지키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싶어 했다. 은지 역시 민준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그녀는 민준의 사건 이후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데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민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민준을 단순한 취재원이 아닌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끔 오두막을 찾아와 민준과 백호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숲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으로 발전해 나갔다. 민준은 숲의 심장 앞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늘렸다. 숲의 심장은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넘어설 지혜를 주었다. 그는 미나와 정우의 죽음이 강준의 탐욕 때문이었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숲이 안전해졌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준은 숲속을 걷다가 어린 시절 미나와 정우와 함께 놀던 작은 가을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심었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민준은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미나와 정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리가 아니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과거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민준은 백호와 함께 숲의 가장 높은 봉구리에 올랐다. 숲은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멀리 마을의 불빛이 아득하게 빛났다. 그는 숲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미나와 정우의 오빠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숲과 늑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숲의 숨결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숲의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이었다. 한 소년이 비극을 딛고 일어나 숲의 수호자가 되어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숲의 심장이 숨쉬는 한 영원히